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인 6월 1일 토요일부터는 영동고속도로 휴일 버스 전용 차로가 더 이상 운영되지 않아 모든 요일에 평상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운영됩니다. 그로부터 2일 뒤인 6월 3일 월요일부터는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 전용 차로 시행 구간이 경기도 오산 IC 이북에서 안성 IC 이북으로 변경됩니다. 앞으로 경부고속도로는 적어도 수도권의 거의 전 구간에서 버스 전용 차로가 시행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시행 시간은 오전 7시에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발표된 소식들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6월 1일부 고속시외버스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 남부 천안 노선이 하루 운행 횟수 14회로 감회되었습니다. 성남 동대구 노선의 하루 운행 횟수가 최소 4회까지 감회되었습니다. 천안 광주 노선의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최초로 환승 휴게소를 정식 경유하게 되면서 프리미엄 고속버스와의 환승이 지원됩니다. 성심당이 대전역의 월 임대료를 1억 원 이상 지불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심당 운영사의 이명진 대표이사는 대전역 점포의 경우 지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주고는 있을 수 없다며 현 임대료에서 4배 이상 뛰는 것인데 감당이 불가능하고 연간 임대료로 50억 원이 지불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심당은 그동안 1억 원가량을 월 임대료로 지불했으나 이를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원래 내부 규정상 구내 영업 수수료는 월 평균 매출의 17에서 49%를 내야 하지만 성심당 외에는 감당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코렐 유통은 그동안 4차례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성심당에겐 4억 4,100만 원을 제시했지만 성심당은 최소 기준액보다 낮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렐 유통은 5차 입찰에서 최소한의 수수료 3억 91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성심당은 임시계약으로 10월 말까지 연장했으나 성심당 대표이사 의중에 따라 대전역에서 영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수수료와 관련한 문제로 특혜 논란까지 제기되었으나 전문가들은 양측이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성심당은 전국 역산의 식품 매장 중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 31.71%에 비해 6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비용을 냈고 산술적으로 4억 원은 매달 내도 영업 자체는 가능하지만 성심당 측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성심당은 대전역 입점 당시 단일 입찰로 인한 유찰을 막기 위해 담합 행위까지 했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코렐 유통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65억 원대이고 성심당은 154억 원대로 코렐 유통의 행보가 갑질로 보기에도 어려운 상태에서 결국 수수료율 중간점을 찾아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편 대전광역시장은 성심당 대전역점 관련 문제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코레일을 떠나는 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며 대전역 앞에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공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성심당은 이미 중견기업 수준이지만 관련 법에 따라 향토기업으로 볼 수 있어서 시에서도 지원이 가능함을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역 점포에 대한 5차 입찰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유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시외버스 업계 상황 악화가 계속되자 노선 공영제 도입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승용차 보급이 늘고 교통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자리 잡히는 상황에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로 비수익 노선을 중심으로 정리 절차에 들어가는 등 시외버스 업계가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까지 있는 가운데에서 152개 버스 터미널 폐업의 전망도 제기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19개 시외버스 회사 가운데 10곳이 이미 적자 누적으로 자본 잠식에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교통체계가 철도 중심이 되어도 시외버스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진상락 도의원은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공영제가 필요하다며 도내 18개 시군과 도서 산간지역으로 있는 시외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버스 운전직을 그만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구인난이 심화되었습니다. 전국 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9,980명에서 2022년에 84,641명까지 줄었습니다. 버스가 노선이 정해져 있어 승무원 수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하는데 하루 2교대가 가능하려면 버스 수에 비해 인력은 최소 2배가 필요하지만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의 강도는 높은데 수입은 기대에 못 미치고 거기에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승객 수가 줄어들어 타격을 받았고 승무원직을 하던 일부는 배달업 등으로 직종을 바꾸었습니다.
회사들 역시 이익 감소로 고심하고 있는데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그나마 조금 도움받고 있으나 고속시외버스는 이를 대비할 방법이 없어 2020에서 2022년에 영업손실 5,302억 원에 달했습니다. 서울마을버스의 경우 새로운 승합차로 운행하기 시작한 사례도 보이고 있고 역시 심각한 적자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KTX가 사상 처음으로 이용률 100%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를 거친 이후로 관광과 비즈니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열차나 선로 부족으로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 발권 전쟁은 금방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KTX 이용률이 102.7%를 기록했는데 업계 안팎으로 그간 눌렸던 관광 수요가 폭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기 관광지는 주말 티켓을 몇 주 전 예매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렵고 비즈니스 수요도 큰 폭으로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더 늘릴 열차도 선로도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2028년에 평택 오송간 이복선화 개통과 신규 열차가 들어오는 대로 발권난이 해소될 것으로 봤습니다. 전북 지역 버스 노사 간 임금 인상과 관련한 문제로 시외버스를 포함한 노선버스가 파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임금 협상에 타결했습니다. 약 2,000명의 승무원이 소속된 전북 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29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는데 조합에서는 올해 4.48%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측은 승객 감소 문제를 겪고 수입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2%를 주장했습니다. 노사는 29일 오전 6시 20분에 임금 3.2% 인상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파업을 면했습니다. 충남 시내 시외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을 타결하면서 운전 종사자 임금과 무사고 포상금은 각각 4%대, 3%대 올랐습니다. 지난 3월부터 8차례 교섭을 진행해왔는데 노동조합 측은 임금 12%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요구가 과도하고 재정 상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타결이 늦어졌다가 의견 조율에 성공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장항선에서 수서역까지 SRT로 연결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장항선 개량과 복선 전철화 사업을 마치고 고속 열차의 운행이 가능해지는 시기에 맞춰 추진하고 연결 구간은 아산시 탕정 장항선에서 대방 경부 고속선까지 구간입니다. 연결 시 홍성역에서 수서역까지 110분에서 65분으로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고 용산역까지도 KTX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충청남도는 조사를 통해 교통 수요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논리도 찾을 방침입니다. 충청북도는 청주공항에서 신탄진간 등 10건의 신규 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계획에 중부내륙선 복선화, 청주공항 김천간 및 신탄진간 등을 포함해 총 10건의 신규 사업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주공항 신탄진간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는데 이 노선이 신설되면 CTX와 연계해 순환 노선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부산에서 한 시내버스 승무원이 음주운전하다가 승객의 신고로 적발된 사실이 소식통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8시경 한 시내버스 승객은 이용 중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시내버스를 정차시킨 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더니 운전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승무원은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경비원에게 대리 측정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시내버스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버스 승무원의 난폭 운행이나 불친절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데도 제재 근거가 없어 불만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시 내 버스 승무원의 난폭 운행이나 불친절 관련 민원은 계속 제기됐는데 지난 2월부터 5월 25일까지 접수된 민원은 난폭 운행 59건, 불친절 158건이었습니다. 관내 버스 사고 건수는 2022년 264건에서 지난해 27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시가 운수사에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권고하는 수준이라며 모든 민원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대전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음식물이 든 일회용 컵을 들고 탈 수 없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17일 차량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일회용 컵에 뜨거운 음료나 음식, 뚜껑이 없거나 캔, 병에 담긴 음식물이 반입 금지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단 비닐봉투에 담긴 소량의 식재료나 텀블러, 보온병,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따지 않은 캔이나 종이 상자 등에 담긴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동행버스가 6월 10일부터 퇴근 시간대에도 운행됩니다. 서울특별시는 동행버스 10개 전 노선을 출근 시간대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대에도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퇴근길 버스 운행 시간은 대체로 18시 20분에서부터 19시대에 20분당 한 대씩 운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성 동탄이나 김포 풍무, 파주 운정, 고양이나 양주 등의 지역에서 동행버스를 통한 출퇴근이 가능해집니다. 당초 올해 7월에 예상됐던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7월로 예상됐던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을 물가 안정 기조와 기후 동행카드 본사업 일정 등을 고려해 3개월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서 서울 지하철 요금은 지난해 1,4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로 150원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전기, 가스, 지하철 요금 인상 등의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도 늦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천 서울 간 광역버스의 증차와 노선 신설 추진 등의 내용들이 논의됐습니다. 이천시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G2100번과 3401번 광역버스 혼잡도 문제와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광역버스 노선이 없는 비수의 지역에 대한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논의됐습니다. 두 개의 광역버스 노선은 이용객 수가 꾸준히 증가했고 증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G2100번은 동서울 이천 간의 시외버스 노선 폐선으로 승객이 더 몰려 불편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성남시 판교 간 광역버스 노선 3개가 6월 1일에 신설됐습니다. 이번 개통 노선은 각각 3,202, 3,302, 3,402번으로 기존 경기 프리미엄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석 예약이 조기 마감되어 이용하기 어려웠고 출퇴근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권역별로 판교 방면 노선 신설 민원이 지속됐습니다. 당초 지난해 10월 개통을 계획했지만 차량 제작사의 출고 지연 문제로 개통이 지연됐습니다. 군포 산본역에서 성남 서현역 간 경기 프리미엄 P9801번 버스도 6월 3일부터 운행을 개시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경유 운행하며 이 노선에는 우등형 버스가 도입돼 좌석 예약제로 운영, 하루 2회 운행합니다. 시흥 정왕에서 안양 석수역 간 3401번 광역버스와 수원 고양 간 광역버스도 7월부터 운행 개시합니다. 수원 고양 간은 8450번 시외버스의 운행 중단 이후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아 바로 이동할 수 없었다가 광역버스가 운행하면서 다시 방법이 생겼습니다. 경기도가 공공관리제 시내버스 광고 지면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에 대해 경기도버스 광고협의회가 시기를 조율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1일을 기해 일반 시내버스를 공공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협의 없이 강제로 지면을 축소하고 조합과 공기업을 통해 운수사에 강제로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2020년 9월에도 계약 기간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철거를 지시했는데 당시 2,000대 정도 분량의 광고를 2024년 5월까지 금지하면서 약 22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업계는 추산했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상업 광고를 반대쪽 광고 지면만 운영하게 해서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고 상공인들의 마케팅 활동을 저해한다고 비판했고 협의회 산하 7개 업체는 버스 광고 지면 축소 반대 서명을 첨부해 버스 정책과에 전달했지만 시정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GTX 노선 운영에 필요한 환기구 설치와 관련해 서울 동대문구가 그동안 반발해왔는데요. 시위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주민설명회가 마련됐으나 파행됐습니다. 반대 추진위는 지난 차례 GTX-C의 변전소 설명회 당시에도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번 차례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자 시간에 맞춰 시작하려던 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GTX-B가 올해 하반기부터 착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용두공원 인근과 삼육 서울병원 인근으로 환기구 설치 구역이 정해지자 설치 위치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혼란이 없는 주민설명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다시 개최될 수 있을지 또 요구에 대해선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궁 속에 빠졌습니다.
수도권 전철 7호선 인천 청라 연장 구간이 7개월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연장 구간 중 609의 끝부분에서 지난해 10월에 집안 침하가 발생해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굴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다량의 지하수가 유출되어 침하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안 침하로 인해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7호선의 청라 연장 구간은 단계별 개통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509까지만 개통하는 방안입니다. 춘천 속초선 터널 공사 구간 중 설악산의 지하수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시기에 개통할 춘천 속초선의 설악산 관통 구간 중 백담 2터널 공사로 지하수 다량 유출과 하천 오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경사갱 굴착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터널환경학회는 경사갱을 뚫는 과정을 문제 삼는데요. 비용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유출을 막을 공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또 경사갱 주변 북천 상류의 물줄기가 끊어지고 도적폭포 수기에도 영향을 미쳐 생태계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회에서는 여러 차례 철도공단과 시공사 등 관계자를 만나 협의체를 꾸렸지만 모니터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또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와 돌가루, 진흙 등이 뒤섞인 폐수가 정화를 거치지 않고 무단 방류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초 수소전기 트램이 운행될 울산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서 태조 엔지니어링 한동근 부사장은 한 차선만 7차로에서 한 차선 정도 없애면서 정거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실제 트램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질문들을 주로 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할 시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인 부담이 크지 않게 보험료가 마련되어 있다는 발언부터 유지보수와 고장 대비 기업들이 외곽지에 있어 트램 통과 지역과 떨어져 있다 보니 대중교통 계획 변경이 수립되어야 하는 의견이 제안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자가용 이용객을 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인천대 입구 마석간 GTX-B 운영과 유지보수, 관제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C노선도 코레일이 위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GTX-A는 SG레일이 운영권을 갖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에 관련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업계에서는 A노선과는 달리 타 기관이나 기업에서 위탁 운영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B노선은 중앙선, 경춘선과 선로를 함께 쓰고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춘천 속초선까지 개통 시엔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열차가 다녀야 하기 때문에 코레일이 위탁받는 수밖에 없다고 관계자가 언급했습니다. C노선의 경우에도 기존 선로를 공유하는데요. 기존 선로 역시 운영을 모두 코레일에서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선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철도 화물 운송률이 바닥을 기는 수준에 한국철도공사의 만성 적자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철도의 국내 물류 분담률은 2020년 기준 전체 19억 2,700만 톤 중 2,600만 톤에 그쳤고 2022년에는 더 적은 2,362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이인묵 책임연구원은 국내 철도 산업이 여객수송 중심 철도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화물철도의 입지가 좁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는 석탄의 소비량 감소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7년간 코레일의 물류 사업은 전체 영업 적자 중 70%에 해당하는 2천에서 3천억 원 수준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도로 수송에 비해 도어2 도어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철도 물류 인프라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현장에서는 화차가 부족해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코레일은 재무이력 공기업 14곳 중 13위로 꼽혔고 지난 2년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부채 비율이 237.9%로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자산 매각 외에는 마땅한 자구 노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6조 3,72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4,415억 원의 적자 규모가 발생했는데 전년 대비 성적이 부진해졌습니다.